스스이 요리코 글 이슬이의 첫 심부름.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슬아, 너 혼자 심부름 다녀올 수 있겠니? 응? 나 혼자? 이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슬이는 혼자서 밖에 나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우유가 필요한데 엄마가 너무 바쁘구나. 혼자 사올 수 있을까? 응, 할 수 있어. 나도 이제 5살인걸? 이슬이는 엄마와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차 조심하기, 거스름돈 잊지 않기. 이슬이는 엄마가 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슬이가 놀이를 부르며 가고 있는데 찌르릉 찌르릉 종을 울리며 자전거가 다가왔습니다. 이슬이는 가슴이 철렁하여 벽에 바싹 붙어 섰습니다. 자전거는 바람같이 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친구 영수를 만났습니다. 너 어디 가니? 심부름. 엄마가 우유 사오랬어. 정말? 영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혼자서? 영수는 더더욱 놀란 눈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언덕길까지 왔습니다. 가게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공원에 갈 때 늘 지나가던 길입니다. 달려가기, 준비, 땅! 달리기 시작한 순간 꽈당! 이슬이는 너무 서두르다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전이 떼구르르 굴러갔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슬이는 동전이 걱정되어 얼른 일어났습니다. 동전 1개는 길가 구석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 있지? 이쪽 저쪽 두리번 찾아보니 저기 있다. 다른 동전 하나는 풀숲에서 반짝거리며 숨어 있었습니다. 동전을 손에 꼭 쥐고 이슬이는 힘차게 언덕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슬이는 가쁜 숨을 크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유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모기처럼 작은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슬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우유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릉부릉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이슬이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가게 안쪽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하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안경을 쓴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담배 주세요.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안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주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담배 여기 있습니다. 아저씨는 담배를 사고 휙 가버렸습니다. 그 틈에 이슬이는 얼른 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뚱보 아주머니가 아유, 빵 좀 주세요 하며 이슬이를 밀어내고 가게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뚱보 아주머니는 가게 아주머니와 제잘제잘 수다를 떨더니 빵을 사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가게 앞에는 마침내 이슬이만 혼자 남았습니다. 우유 주세요. 갑자기 자기도 놀랄 만큼 큰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가게 아주머니의 눈과 이슬이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가슴은 쿵쾅쿵쾅, 눈에서도 꿈뻑꿈뻑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나, 꼬마 손님, 알아보지 못해 미안해요.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슬이는 갑자기 마음이 놓이면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슬이는 손 안에서 따뜻해진 동전을 내밀고는 우유를 받아들자마자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유, 잠깐만 기다릴 거라 얘야. 아주머니는 가쁜 숨을 내쉬며 쫓아왔습니다. 아휴, 거스름돈 가져가야지, 꼬마 아가씨. 자, 100원짜리 한 개 엄마에게 잘 갖다 드리렴. 아주머니는 거스름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언덕길 아래에는 엄마가 동생을 안고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이야기 은전. 옛날에 1실링짜리 동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갓 태어난 동전은 통 튀면서 댕그랑 소리를 냈어요. 만세! 이제 넓은 세상으로 나왔구나. 그건 그렇죠. 아이들은 따뜻한 손으로 동전을 꼭 쥐었고 구두쇠는 차갑고 축축한 손으로 집었어요. 노인들은 이리저리 돌려보고 뒤집어 보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던져서 굴리기도 했어요. 동전에는 구리가 아주 조금밖에 없었고 바깥쪽은 은으로 감싸여 있었지요. 세상에 나온 뒤 1년 동안 동전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여행을 떠난 주인의 지갑 속에 하나 남아있던 돈이 그 동전이었거든요. 주인은 1실링짜리가 지갑 속에 있다는 걸 모르다가 우연히 집에 들게 되었어요. 집에서 쓰던 실링이 아직도 있네? 주인은 말했어요. 같이 여행을 다녀야겠군. 주인이 다시 지갑 속으로 넣어주자 동전은 기쁨에 넘쳐 통 튀면서 댕그랑 소리를 냈어요. 수많은 낯선 친구들이 지갑 속을 드나들었습니다. 하나가 떠나면 다른 하나가 그 자리를 채웠지만 동전은 언제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일이었지요. 몇 주가 지나고 동전은 바깥 세상 아주 먼 곳으로 왔는데 어디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동전들은 자기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혹은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한 동전이 지금 자기들이 이런 도시에 있다고 하면 다른 동전은 저런 도시에 있다고 우겼지요. 하지만 실링 동전은 도무지 그런 도시들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지각 깊은 곳에 있으면서 세상 구경을 할 수 없는데 지금 동전이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전은 지갑이 꼭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입구로 살며시 기어 올라왔어요. 잠깐만 밖을 내다보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호기심에
견딜 수가 있어야죠. 동전은 지갑에서 바지 호주머니로 빠져나갔어요. 저녁이면 지갑은 한쪽으로 치워지는데 그 통의 동전은 바지 호주머니에 남아있다가 옷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걸 본 사람도 소리를 들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요. 다음날 아침 주인은 옷을 다시 주워 입고 여행을 떠났지만 동전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이제 곧 발견이 돼서 다른 동전들과 함께 나가 일을 하게 되겠지요. 세상을 둘러보는 건 좋은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나 풍습을 알게 되잖아. 동전은 생각했어요. 1실링짜리네. 갑자기 누군가가 말했어요. 우리나라 돈이 아니잖아. 아, 가짜야. 아무 쓸모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동전이 이야기하는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거랍니다. 가짜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나를 이렇게 한데 목이다니? 동전은 말했어요. 난 좋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소리도 좋고 글자랑 숫자도 확실히 새겨져 있다는 걸 내가 똑똑히 아는데 사람들은 뭔가 착각을 한 거야. 나를 두고 한 말일 수가 없어. 하지만 나에게 한 소리였잖아. 가짜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했어. 어두울 때 써버려야겠군. 날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어두울 때 날 받았다가 화날 때 발견하는 사람은 투덜거리겠지? 가짜잖아.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이걸 어떻게 써버려야 할지 궁리해봐야겠어. 사람들이 자기를 슬그머니 내밀거나 자기 나라 돈인 줄 알고 받거나 할 때마다 동전은 사람들 손가락 사이에서 몸을 바르르 떨었답니다. 단 정말 가엾은 동전이었어. 내 몸에 새겨진 글자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은으로 만들어져 봤자 무슨 소용이겠냐고. 사람은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 그렇게 되는 법인데 수상쩍은 길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괜히 잘못한 기분이 들어서 정말 고약해. 순전히 겉보기에 이상하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야. 사람들한테 건너질 때마다 날 뚫어지게 바라보는 눈길, 생각이 무서워 떨었어. 날 다시 끄집어내서 마치 내가 사기꾼이라도 된 듯 책상 위에 내동댕이 치겠지 하면서 말이야. 어느 날 난 가난하고 늙은 아주머니에게 건네졌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아주머니가 나를 품삯으로 받은 거야. 아주머니는 날 다시 쓰는데 실패했지.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으니까. 난 아주머니한테 정말 재수없는 물건이었어. 이걸로 누군가를 소개할 수밖에 없네. 가짜 동전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돈 많은 빵집 주인에게 써야겠어. 그 정도 손해는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하지만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정말 옳지 않아. 아주머니는 말했어. 아, 내가 이 아주머니 양심을 그렇게 괴롭히나? 내 모습이 그렇게까지 옛날과 달라졌다는 말인가? 아주머니는 돈 많은 빵집 주인에게 나를 내밀었지만 그 사람은 못 쓰는 동전을 너무나 잘 알아보고는 나를 아주머니 얼굴에 집어던졌어. 아주머니는 날 가지고 빵을 살 수 없었던 거야.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불쾌하고 짜증나게 만든다는 게 정말 슬펐어. 젊은 시절에 내가 얼마나 씩씩했고 얼마나 내 가치가 확실했는데 말이야.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동전은 정말 가련한 신세라서 나는 아주 우울해졌어. 하지만 아주머니는 나를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한동안 부드럽고 다정하게 찬찬히 바라보았어. 아휴,
그래, 널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는 말아야겠다. 아주머니가 말했어. 내 몸에 구멍을 뚫어서 모두들 내가 가짜 동전이라는 걸 알아보게 해야겠다. 하지만 방금 생각났는데 어쩌면 넌 행운의 동전일지도 몰라. 아, 난 그래. 그렇게 믿어. 방금 떠오른 생각이야. 동전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실을 깨어서 옆집 아이 목에 행운의 동전으로 걸어주어야겠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내 몸에 구멍을 뚫었지. 몸에 구멍이 뚫린다는 건 절대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야. 하지만 좋은 뜻으로 그런다면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 구멍 사이로 실이 지나갔고 나는 일종의 목걸이가 됐어. 아주머니는 날 작은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는데 그 애는 활짝 웃으면서 내게 입을 맞춰 주었어. 나는 밤새 따뜻하고 순결한 아이의 가슴에서 편히 쉬었어.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의 엄마가 날 손에 들고 살펴보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금세 알겠더라고. 아이 엄마는 가위를 가져와 실을 싹둑 잘랐어. 행운의 동전이라고? 좋아, 정말 그런지 어디 보자. 그 여자는 날 식초에 담가 초록색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내 구멍을 메우고는 살짝 문지른 다음 어스름 무렵에 복권 장사에게 갔지.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복권을 사겠다는 거지. 얼마나 비참한 기분이었는지 몰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사람들은 나를 또 가짜라고 부르면서 집어던질 테니까. 그것도 온갖 얼굴이며 글자가 새겨진 채 잘난 척하는 다른 동전들 앞에서 말이야.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사람들이 하도 밀려드는 통에 바빠서 정신이 없던 복권 장사는 나를 다른 동전들과 함께 서랍 속에 던져놓았던 거야. 그 복권이 나중에 당첨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몰랐지만 바로 다음날 내가 가짜라는 게 밝혀지고 다른 사람에게 슬쩍 건네져서 속이고 또 속이는 데 쓰이리라는 건 알았지. 그건 정직한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바로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는 몇 년 동안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늘 찌푸린 얼굴을 보고 야단을 맞으면서 돌아다녔어. 아무도 날 믿지 않았고 나도 나 자신을, 이 세상을 믿지 않았지. 힘든 시간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여행자에게 건네졌어. 별로 꼼꼼하지 않은 성격인지 그 사람은 내가 쓸 수 있는 동전인 줄 알고 봤더군. 하지만 그가 날 다시 내밀었을 때 어김없이 이런 소리가 들렸지. 가짜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에이, 진짜인 줄 알고 받았는데? 남자는 그제야 날 자세히 들여다보았어. 갑자기 그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어. 날 자세히 본 얼굴이 그렇게 된 적은 없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남자가 말했어. 이건 우리나라 돈이잖아. 진짜 쓸모있는 실링이야. 여기다 구멍을 뚫고 가짜라고 하다니 정말 희한하네. 잘 뒀다가 집으로 가져가야지. 난 크나큰 기쁨에 넘쳤어. 날 진짜 쓸모있는 실링이라고 부르고 모두들 내가 좋은 은으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글자가 새겨진 동전이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집으로 데려가다니 말이야. 난 너무 기뻐서 불꽃을 튀길 뻔했지만 그건 내 본성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어. 쇠로 된 물건이라면 몰라도 난 은으로 만들어졌잖아. 남자는 다른 동전이랑 섞어서 써버릴까봐 날 하얀 종이로 곱게 쌌어. 그리고 같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종이를 풀어 나를 보여주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지.
모두들 흥미로워했어. 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날 흥미로워하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야. 그리고 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 내 모든 고난은 끝나고 기쁨이 시작됐지? 난 좋은 은으로 되어 있고 제대로 글자가 새겨져 있으니 가짜라는 걸 알리려고 내 몸에 구멍을 뚫은 것도 아무 상관없었어. 가짜가 아니면 그런 건 상관없는 거야. 그런 건 참고 견뎌야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모두 바로 잡히는 법이니까. 이제 난 그렇게 믿는다니까. 동전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원작, 나이팅게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황제도 중국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중국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들어둘 만한 거예요. 잊어버리기 전에 말이에요. 황제의 성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어요. 완전히 고운 도자기로 되어 있어서 무척 값비쌌는데 그만큼 부서지기도 쉽고 건드리면 위험해서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녀야 했답니다. 정원에는 온갖 희귀한 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볼만한 꽃에는 무심코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은방울이 매달려 달랑달랑 소리를 냈어요. 그래요. 황제의 정원은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꾸민 것이었고 정원사도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넓었습니다. 한없이 걷다 보면 커다란 나무들과 깊은 호수들이 있는 울창한 숲에 닿았어요. 숲은 푸르고 깊은 바다까지 뻗어 있어서 커다란 배들이 나뭇가지 아래로 항해를 했지요. 그 숲속에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하는 나이팅게일이 있었습니다. 할 일이 많은 가난한 어부까지도 밤에 그물을 끌어올리러 나왔다가 가만히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어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지. 어부는 말했지만 그러고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고 새에 대해서는 잊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밤 새가 다시 노래하고 어부가 다시 그곳에 오면 같은 소리가 나온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지? 세상 모든 나라에서 여행자들이 황제의 도시로 왔고 성과 정원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나면 모두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팅게일이 최고야. 여행자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고 학자들은 그 도시와 성과 정원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썼어요. 하지만 나이팅게일도 잊지 않고 최고의 칭찬을 해주었지요.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깊은 바닷가 숲속의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 책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다 그중 몇 권이 황제에게까지 왔어요. 황제는 금 의자에 앉아서 읽고 또 읽었어요. 매번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도시와 성과 정원에 대해 늘어놓은 온갖 찬사에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중 최고는 나이팅게일이다. 이게 뭐야? 황제가 말했어요. 나이팅게일이라니?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내 나라에, 그것도 내 정원에 그런 새가 있어? 난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걸 책을 읽고 알아야 하다니. 황제는 신하를 불렀습니다. 아주 신분 높은 신하를요. 그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말을 붙이거나 뭔가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이라고는 피 였답니다. 그건 아무 뜻도 없는 말이었지요. 이곳에 나이팅게일이라는 아주 신기한 새가 있다는군. 그게 이 광대한 내 나라 안에서도 최고라는 거야. 왜 내게는 그 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나? 황제가 물었어요. 그런 새에 대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궁전에 소개된 적이 없으니까요. 신하가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 그 새가 나에게 와서 노래 부르도록 해라. 내가 뭘 가졌는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황제가 말했어요. 그런 새에 대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서 찾아보겠습니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찾지요? 신하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복도와 홀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 모두 나이팅게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하는 다시 황제에게 달려가서 그건 책을 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폐하, 책에 있는 말을 모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꾸며낸 이야기고 검은 예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읽은 책은 일본의 위대한 황제가 보내온 것이다. 그러니 거짓이 들어있을 수가 없지. 나는 나이팅게일의 소리를 들어야겠다. 오늘 저녁 여기서. 난 그 새를 최대한 총애할 것이다. 새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녁 식사 후에 모든 궁전 사람들이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칭패. 신하는 말하고 다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복도와 홀을 왔다 갔다 뛰어다녔어요. 궁전 사람들 절반이 같이 뛰어다녔습니다. 벌을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온 세상은 다 아는데 궁전 사람들만 모르는 그 진기한 새에 대해 모두 묻고 다녔어요. 마침내 부엌에서 일하는 작고 가난한 소녀가 말했습니다. 아, 그 나이팅게일이요? 제가 잘 알아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데요. 제가 저녁마다 남은 음식을 집에 가지고 가서 아픈 우리 엄마에게 드리거든요. 엄마는 바닷가에 살고 계세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힘들어서 숲에서 쉬고 있으면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걸 들으면 눈물이 흐른답니다. 꼭 엄마가 입 맞춰주는 것 같아서요. 꼬마 부엌대기야, 우리를 나이팅게일에게 데려가 준다면 내가 부엌에 든든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황제가 식사하시는 걸 보도록 해주마. 오늘 저녁 나이팅게일을 데려오라는 분부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부른다는 숲으로 나섰어요. 궁전 사람 절반도 함께 말이에요.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암소 한 마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오, 젊은 시종 하나가 말했어요. 저기 있네요. 그렇게 조그만 새가 저렇게 엄청난 힘찬 소리를 내다니, 저 소리는 틀림없이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건 소가 우는 거예요. 거기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꼬마 부엌대기가 말했어요. 늪에서 개구리가 꽉꽉거렸어요. 놀랍군. 궁전절에 주지가 말했어요. 나이팅게일의 소리가 마치 작은 봄종 소리 같아. 아니요, 저건 개구리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곧 나이팅게일의 소리가 들릴 것 같네요. 작은 부엌대기가 말했어요. 그때 나이팅게일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예요. 들어보세요. 저기 앉아 있어요. 작은 부엌대기는 나뭇가지 위에 조그만 회색 새를 가리켰어요. 말도 안 돼. 신하가 말했습니다. 저런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너무 평범해 보이잖아. 신분 높은 사람이 주위에 너무 많으니까 색깔이 사라진 거야. 작은 나이팅게일아, 우리 폐하가 내가 폐하 앞에서 노래 불러주기를 바라신단다. 작은 부엌대기가 아주 큰 소리로 말했어요. 기꺼이 그러지요. 나이팅게일은 말하고 아주 즐거운 노래를 불렀어요. 마치 유리종 같군. 저 조그만 목이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 좀 봐. 저 소리를 여태 못 들었다니 정말 이상하군. 쟤는 앞으로 궁전에서 대성공을 거둘 거야. 신하가 말했어요. 폐하에게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황제도 거기에 같이 왔다고 생각한 나이팅게일이 물었어요. 내 소중한 작은 나이팅게일님, 당신을 오늘 저녁 궁전의 잔치에 초대해서 황제 폐하가 당신의 아름다운 노래에 매혹될 수 있다면 제게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제 노래는 숲에서 가장 잘 나오는데요. 나이팅게일은 말했지만 황제가 원한다는 소리에 기꺼이 마음을 정했어요. 궁전은 아주 휘황하게 치장이 됐습니다. 도자기로 된 벽과 바닥은 수백 개의 금 등잔에서 나오는 빛으로 반짝였어요. 귀여운 소리가 울리는 방울 달린 예쁜 꽃들이 복도를 장식했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면서 바람이 약간만 일어도 모든 종들이 일제히 딸랑거리는 바람에 자기가 하는 말도 안 들릴 정도였답니다. 황제가 앉은 커다란 홀 한가운데 사람들은 황금 깃대를 세워놓았고 그 위에 나이팅게일이 앉았습니다. 궁전 사람들이 모두 모였는데 그 꼬마 부엌대기는 문 뒤에 서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진짜 요리사 자리를 받았거든요. 모두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그 조그만 회색 새를 쳐다보았어요. 황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황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눈물은 황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러자 나이팅게일은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황제는 무척 기뻐하면서 상으로 나이팅게일의 목에 자기 황금 슬리퍼를 걸어주도록 했어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고마워하면서도 이미 충분한 상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폐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그건 저에게 가장 귀한 보석이랍니다. 황제의 눈물은 보기 드문 힘이 있지요.
제가 충분히 상을 받았다는 건 신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팅게일은 신의 은총을 받은 그 고운 목소리로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본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애교야. 둘러서 있던 귀부인들이 말했어요. 그러고는 누군가 말을 걸면 물을 입에 머금고 꿀럭거렸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나이팅게일이 될 거라고 믿은 거죠. 하인들과 하녀들도 아주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꽤 굉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요. 나이팅게일은 진짜 성공을 거두었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제 궁전에 머물러야 했어요. 자기 새장에 있다가 낮에는 2번, 밤에는 1번 나와서 산책을 하는 자유시간을 받았고요. 시종도 12명이 달려서 나이팅게일의 다리에 묶인 비단끈을 하나씩 단단히 붙잡았지요. 그렇게 소풍을 가는 건 하나도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도시 사람들이 이 진기한 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2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팅! 그러면 다른 사람은 대꾸했죠. 게일! 그런 다음 한숨을 쉬고는 서로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금세 알아들었어요. 상인 11명이 자기 아이에게 나이팅게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중 목소리가 좋은 아이는 하나도 없었지요. 어느 날 황제에게 커다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말이 쓰여 있는 소포였어요. 나이팅게일. 내 유명한 새에 대해서 새로운 책이 나온 모양이로군. 황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책이 아니라 작은 예술품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사파이어로 장식된 나이팅게일이 들어있었는데 꼭 살아있는 것 같았답니다. 인조 나이팅게일은 태엽을 감으면 즉시 예쁜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그런 다음 꼬리를 위아래로 까딱거리며 온몸이 금빛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새의 목에 둘러진 작은 끈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 황제의 나이팅게일은 중국 황제의 나이팅게일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정말 예쁘군요. 모두들 그렇게 말했고 인조 나이팅게일을 가져온 사람은 즉시 이런 칭호를 받았어요. 황제의 나이팅게일 운반자. 둘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 멋진 이중창이 될 거야. 그래서 둘이 함께 노래를 불렀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진짜 나이팅게일은 자기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지만 인조새는 톱니바퀴로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궁정음악가가 말했어요. 이 새는 박자가 아주 정확합니다. 내 악풍을 정확히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조새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새도 진짜 새만큼이나 대성공을 거두었지요. 게다가 보기에 훨씬 매혹적이었어요. 팔찌나 브로치처럼 반짝였으니까요. 인조새는 똑같은 노래를 33번이나 부르고도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새의 노래를 더 듣고 싶어 했지만 황제는 진짜 나이팅게일에게도 노래를 조금 부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어디 갔지요? 아무도 새가 열린 창으로 나가 자신의 푸른 숲으로 날아가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황제가 말했어요. 궁전 사람들 모두 나이팅게일을
배은망덕한 동물이라고 욕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인조새에게 노래를 시켰어요. 같은 노래를 34번째 들었지만 워낙 어려운 곡이라서 사람들은 그걸 다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궁정음악가는 인조새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진짜 나이팅게일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꾸민 화려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도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특히 폐하, 진짜 나이팅게일의 경우 우리는 다음 곡조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조 나이팅게일의 경우에는 모든 게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곡조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래에 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열어서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왈츠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진행되면서 한 곡조 뒤에 다른 곡조가 따라오는지 말입니다. 궁정음악가가 말했어요. 우리들 생각도 바로 그겁니다. 모두들 말했어요. 궁정음악가는 다음 일요일 백성들 앞에서 새를 보여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노래를 들려줘도 좋다 하고 황제는 말했어요. 인조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은 백성들은 마치 좋은 차에 푹 빠지듯 감동을 받아서 말했어요. 우와! 그러고는 냄비 닦기라고 부르는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짜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었던 어부는 말했어요. 예쁜 소리는 진짜 나이팅게일하고 비슷하지만 뭔가가 빠졌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나이팅게일은 나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인조새는 황제의 침대 바로 옆 비단 방석 위에 자리를 잡았어요. 선물로 받은 금과 보석들이 주위에 빙 둘러 있었고 고귀한 폐하의 침실 탁자 가수라는 칭호를 달고 황제의 왼편 첫 번째 자리에 서게 됐어요. 황제는 심장이 있는 쪽을 가장 높은 자리로 쳤는데 황제의 심장도 왼쪽에 있었으니까요. 궁정음악가는 인조새에 관한 책을 25권짜리 전집으로 썼습니다. 가장 어려운 중국 글자로 너무나 길고 박식하게 쓴 책이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걸 읽고 이해했다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았다가는 멍청이 취급을 받으면서 벌을 받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궁전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새가 부르는 노래를 모조리 외우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노래를 함께 부를 수도 있게 되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어요. 길거리에 사내 아이가 찌찌찌 클룩클룩클룩 하고 노래를 불렀고 황제도 그렇게 노래했어요.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황제가 침대에 누워 듣고 있을 때 인조새가 노래를 하다 말고 피웅 하더니 약간 튀어올랐어요. 황제가 태엽을 있는 대로 감아봤지만 음악은 뚝 그쳤습니다. 황제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궁전 의사를 불렀어요. 하지만 의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시계 만드는 사람이 불려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들여다보고 하더니 새를 이제 그만 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굴대가 다 닳았는데 새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니 다시 노래를 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었지요. 이제 인조새는 1년에 한 번밖에 놀이를 시킬 수 없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시키는 거라나요? 하지만 궁정음악가는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짧은 연설을 했지요. 새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상태가 좋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과 똑같이 좋은 걸로 됐지요. 그렇게 5해가 흘러간 뒤 온 나라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모두들 황제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좋아했는데 황제가 병이 들어 곧 죽게 생겼다는 말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새 황제는 벌써 뽑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길거리에 서서 신하에게 황제가 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피! 신하는 말하고 고개를 흔들었지요. 황제는 커다랗고 화려한 침대에 창백하고 차가워진 채 누워 있었어요. 궁전 사람들은 모두 황제가 죽었다고 믿고 새 황제를 맞으러 뛰어나가 있었습니다. 시종들도 그 일에 대해서 수군거리러 나갔고 하녀들은 모두 모여서 차를 마셨어요. 모든 홀과 복도에는 양탄자가 깔렸습니다. 사람들 말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은 죽은 듯이 조용했지요. 하지만 황제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무공 금빛술이 달린 기다란 휘장이 드리워진 화려한 침대에 빳빳하고 창백한 채 누워 있었어요. 높은 창문은 열려 있어 황제와 인조새에게 달빛이 뿌려졌습니다. 가엾은 황제는 마치 누군가 가슴 위에 올라앉은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황제는 자기 가슴에 올라앉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죽음은 황제의 금관을 머리에 쓰고 손에는 황제의 금빛 칼을 들고 다른 손에는 화려한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커다란 비로드 커튼 주름 사이로는 사방에서 기묘한 얼굴들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끔찍하게 흉측했고 어떤 것들은 아주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얼굴이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황제가 했던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었어요. 죽음이 황제의 가슴 위에 앉아있는 지금 그것들은 황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니? 얼굴들이 차례로 속삭였어요. 기억해? 그러면서 얼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황제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어요. 난 그런 거 몰랐어. 황제는 말했어요. 음악을 커다란 북을 쳐라. 그래야 저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됐고 죽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음악을 다오. 황제가 소리 질렀어요. 축복받은 작은 금새야, 노래를 불러라. 노래해. 나는 너에게 금과 값비싼 물건들을 주었고 내 황금 슬리퍼를 목에 걸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노래해라, 노래해. 하지만 새는 가만히 있었어요. 태엽을 감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노래를 할 수가 없지요. 죽음은 그 커다랗고 텅 빈 눈구멍으로 계속해서 황제를 노려보고 있었고 사방은 무시무시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가에서 눈부신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 나뭇가지에 앉은 조그만 살아있는 나이팅게일이었어요.
황제가 위급하다는 소리를 듣고 위로와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러 날아온 거예요. 새가 노래하는 동안 얼굴들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황제의 허약해진 몸에서 피가 다시 힘차게 돌았고 죽음의 새도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계속해라, 작은 나이팅게일아. 계속 노래를 불러. 그래? 그럼 나에게 그 화려한 황금 칼을 주겠니? 내 멋진 깃발을 주겠니? 황제의 왕관을 주겠니? 노래를 한 번 부를 때마다 죽음은 보물을 한 가지씩 내놓았고 나이팅게일은 노래를 계속했어요. 하얀 장미가 자라고 라일락 향기가 풍기고 살아남은 자들의 눈물에 젖은 싱싱한 풀들이 무성한 고요한 묘지에 대해서 노래했지요. 자기 정원이 그리워진 죽음은 마치 차갑고 하얀 안개처럼 창문 밖으로 사라져 나갔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황제가 말했어요. 하늘에서 온 작은 새야. 내가 너를 잘 알지. 내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냈는데도 너는 내 침대가에 악한 얼굴들을 물리치고 노래를 불러 내 가슴 위에 앉아있던 죽음을 몰아냈구나. 내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니? 보답은 벌써 해주셨어요. 나이팅게일이 말했어요. 내가 처음 노래를 불렀을 때 폐하 눈에 눈물을 보았지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노래 부르는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보석이랍니다. 하지만 이제 푹 잠들어서 생생하고 힘차게 다시 일어나세요. 내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그러면서 새는 노래했어요. 황제는 달콤하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요. 아, 정말 부드럽고 깊은 잠이었어요. 황제가 기운차고 건강하게 깨어났을 때 해가 창문으로 환히 비쳤습니다. 시종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황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언제나 내 곁에 있으렴. 내가 노래하고 싶을 때만 노래해도 돼. 저 인조새는 조각조각 부숴버리마. 황제가 말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 새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처럼 아껴주세요. 나는 성에서 살 수 없지만 내가 오고 싶을 땐 올게요. 저녁에 저기 창가 나무까지 앉아서 폐하가 기뻐하면서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노래를 불러드리지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할게요. 좋은 일과 폐하에게는 숨겨져 있는 나쁜 일에 대해서도요. 작은 새는 가난한 어부에게 농부집 지붕에, 폐하의 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아갈 거예요. 나는 폐하의 마음을 폐하의 왕관보다 더 사랑해요. 왕관에도 뭔가 신성한 기운이 풍기긴 하지만요. 내가 와서 노래해 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셔야 해요. 뭐든지. 황제는 말한 뒤 위엄이 넘치는 옷을 입고 무거운 황금 칼을 자기 가슴까지 들어올렸어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폐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작은 새가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 뒤 나이팅게일은 날아갔어요. 시종들이 죽은 황제를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우뚝 서서는 말하는 거예요. 좋은 아침이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원작, 꼬마 이다의 꽃. 내 가엾은 꽃들이 다 시들었어요. 꼬마 이다가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정말 예뻤는데 지금은 축 늘어졌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다는 소파에 앉아있는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다는 그 대학생을 무척 좋아했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데다 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멋진 그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조그마한 아가씨가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하트, 문을 열 수도 있는 성과 꽃 같은 것들을요. 아주 유쾌한 대학생이었답니다. 꽃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이다는 다시 물으면서 다 시든 꽃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꽃들이 왜 그러는지 아니? 대학생이 말했어요. 꽃들은 어젯밤 무도회에 갔었단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꽃들은 춤을 못 춰요. 꼬마이다가 말했어요. 출 수 있어. 밤이 돼서 깜깜해지고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면 꽃들은 즐겁게 뛰어다닌단다. 거의 매일 밤 무도회를 여는 거야.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얘들도 그 무도회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조그만 데이지랑 은방울꽃도 갈 수 있지. 대학생이 대답했어요. 제일 예쁜 꽃들은 어디에서 춤을 춰요? 꼬마이다가 물었어요. 임금님이 여름에 머무는 그 커다란 성의 문 밖에 가끔 간 적 있지?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예쁜 정원이 있는 곳 말이야. 거기서 빵 조각을 던져주면 너한테 헤엄쳐 오던 백조들도 봤지? 거기에 커다란 무도회장이 있단다. 정말이야. 어제 엄마랑 그 정원에 갔었어요. 하지만 꽃잎은 다 떨어지고 꽃은 하나도 없었어요. 꽃은 어디로 갔어요? 여름에는 아주 많이 봤는데. 꽃들은 성 안으로 들어갔단다. 임금님이랑 신하들이 모두 시내로 들어가면 꽃들은 곧장 정원에서 나와 성으로 들어가서 재밌게 노는 거야. 빨간 맨드라미들은 그 옆에 쭉 늘어서서 허리를 굽히고 있지. 그 애들은 시종들이야. 그리고 다른 꽃들은 모두 들어오면 무도회가 시작된단다. 보라색 제비꽃은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인 척하면서 아가씨 역할을 하는 히아신스랑 크로커스랑 함께 춤을 춰. 튤립과 커다랗고 노란 나리는 나이든 아주머니들이야. 아주머니들은 모두 춤을 예쁘게 추는지 일이 잘 돼가는지 보살피는 일을 한단다. 그럼 꽃들이 임금님의 궁전에서 논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다가 물었어요. 사실은 그런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가끔 밤에 늙은 경비들이 오기는 하지.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차고 다니는데 꽃들은 열쇠가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커튼 뒤에 숨어 아주 조용히 있으면서 머리만 살짝 내밀고 엿본단다. 여기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하고 경비원이 말하기는 하지만 꽃들을 볼 수는 없어. 재밌네요. 꼬마 이다가 말하면서 손뼉을 쳤어요.
그런데 나도 그 꽃들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지. 거기 다시 가서 창문으로 들여다보거든 그 생각을 하렴. 그럼 보일 거야. 나도 오늘 그랬는데 노란 수선화가 소파에 길게 누워 마치 귀부인처럼 굴고 있더라고. 식물원의 꽃들도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어요? 물론 대학생은 대답했어요. 꽃들은 원하기만 하면 날 수가 있으니까. 너 빨갛고 노랗고 하얀 예쁜 나비들 본 적 있지? 거의 꽃처럼 보이잖아. 나비들은 사실 꽃이었는데 줄기에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서 마치 날개를 치듯 꽃잎을 펄럭거리며 날아가는 거야. 얌전히 굴면 낮에도 꽃으로 돌아가서 줄기 위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단다. 그러다가 꽃잎이 진짜 날개가 되는 거지. 너도 봤잖아. 그런데 식물원의 꽃들은 임금님의 정원에 가본 적도 없고 밤이 되면 꽃들이 그렇게 재밌게 논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옆집에 사는 식물학 교수님이 몹시 놀랄 거야. 너도 그 교수님 알지? 내가 교수님 정원으로 가서 거기 있는 꽃 중 하나에게 궁전 정원에서 무도회가 열린다고 말해주렴. 그러면 그 꽃이 다른 꽃들에게 다 말할 테고 꽃들은 날아갈 거야. 교수님이 자기 정원으로 왔다가 꽃이 하나도 없는 걸 보게 되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 하겠지? 꽃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하고. 그런데 꽃이 어떻게 다른 꽃들에게 이야기해요? 꽃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지. 꽃은 말을 못하지. 대학생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신호를 보낸단다. 바람이 살짝 불면 꽃들이 고개를 까닥이면서 초록 이파리를 흔드는 걸 봤니? 그게 꽃들에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교수님도 그 신호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다가 물었어요. 그럼 알아볼 수 있지. 교수님이 어느 날 아침 정원에 갔는데 커다란 쐐기풀이 이파리로 예쁜 빨간 카네이션에게 신호를 보내더래. 이렇게 말한 거야. 너 정말 예쁘구나. 나는 내가 참 좋아. 하지만 교수님은 그게 아주 마음에 안 들어서 쐐기풀 이파리를 한 대 때렸대. 그게 쐐기풀 손가락이거든. 그랬다가 된통 찔려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쐐기풀을 건드리지도 않는다는구나. 재밌어요. 꼬마 이다가 말하고 웃었어요. 어린애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다니.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관청의 관리 한 사람이 마침 그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말했어요. 관리는 대학생을 아주 못마땅해 했고 대학생이 종이로 기묘하고 재미있는 그림을 오릴 때마다 투덜거렸지요. 심장을 손에 든 채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남자의 그림, 그 남자는 심장 도둑이었거든요. 이라든가 남편을 자기 코위에 앉힌 채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마녀 그림 같은 건 말이에요. 관청의 관리는 그런 그림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거랍니다. 어린애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다니. 그건 바보 같은 공상이야. 하지만 꼬마 이다는 대학생이 해준 꽃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서 자꾸만 그 생각을 했어요. 밤새 춤을 춘 뒤 너무 피곤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꽃 생각을요. 꽃들은 틀림없이 병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다는 꽃을 가지고 다른 장난감에게로 갔어요. 장난감들은 조그맣고 예쁜 테이블 위에 있었는데 서랍에도 멋진 물건들이 꽉 차 있었답니다. 인형 침대에는 인형 소피가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이다는 소피에게 말했어요. 소피, 너 일어나야 해.
오늘 밤은 서랍이 내 침대가 될 거야. 가엾은 꽃이 아파서 내 침대에 뉘어야 하거든. 그러면 다시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서 인형을 집어들었는데 소피는 아주 셀쭉한 얼굴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침대를 빼앗겨서 화가 난 거예요. 이다는 꽃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잘 덮어준 뒤 얌전히 누워있으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차를 한 잔 끓여줄 테고 그걸 마시고 나면 다시 건강해져서 내일 아침에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다는 작은 침대 앞 커튼을 잘 쳐주었어요. 햇빛이 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다는 저녁 내내 대학생이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들어갈 시간이 되자 우선 창가에 쳐진 커튼을 들추고 그 뒤쪽을 보았어요. 엄마가 꽂아놓은 예쁜 히아신스와 튤립이 있었거든요. 이다는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너희들 오늘 밤에 무도회 갈 거지? 나 다 알아. 꽃들은 아무 말도 못 들은 척 이파리 하나 움찔하지 않았지만 꼬마 이다도 이제 알 건 다 안답니다. 침대에 누운 이다는 오래 깨어 있으면서 임금님의 성에서 예쁜 꽃들이 춤추는 걸 본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내 꽃들도 정말 거기 갈까 하고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이다는 잠이 들었지만 한밤중에 꽃과 대학생 꿈을 꾸고 다시 깨어났어요. 꿈속에서 관청 관리가 이다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면서 대학생을 야단쳤지요. 이다가 누워있는 침실은 아주 조용했어요. 테이블 위에서는 밤 전등이 빛나고 있었고 엄마와 아빠는 잠이 들어 있었어요. 내 꽃들은 아직 소피의 침대에 누워 있을까? 이다는 혼자 물어보았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다는 몸을 조금 일으켜 약간 열려있는 문 쪽을 넘겨다 봤어요. 거기에 이다의 꽃이랑 다른 장난감들이 있었거든요. 귀를 기울이니 방에서 장난감 피아노 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 같았는데 여태 들어보지 못한 나지막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이제 꽃들은 모두 저 방에서 춤을 추는 거야. 하고 이다는 생각했어요. 아이 참, 정말 보고 싶은데. 하지만 이다는 감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랬다가는 아빠랑 엄마를 깨울 것 같아서요. 꽃들이 이 방으로 들어오면 좋을 텐데 하고 이다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꽃들은 들어오지 않았고 음악 소리는 여전히 아름답게 계속됐지요. 그 소리가 너무 예뻐서 이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침대에서 살금살금 일어나 나와 가만히 문 쪽으로 가서 장난감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와, 거기는 정말 재밌어 보였어요. 그 방에는 밤 전등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주 환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흘러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는데 꼭 대낮 같았지요. 히아신스와 튤립들이 창가에 화분이 아니라 방 안에 길게 두 줄로 늘어서 있었어요. 화분은 텅 비어 있었고요. 마룻바닥에서는 꽃들이 환한 모양으로 둥글게 서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빙글빙글 돌 때마다 기다란 초록 이파리를 살짝 걷어 올리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피아노 앞에 앉은 건 커다랗고 노란 나리꽃이었어요. 이다는 그 꽃을 지난 여름에 틀림없이 본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이 이렇게 말한 걸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아니, 저 꽃은 니나 양을 꼭 닮았잖아. 그랬다가 주변에 웃음거리만 대고 말았지요. 하지만 지금 이다는 길고 노란 나리꽃이 그 아가씨를 꼭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피아노를 칠 때 그 길고 노란 얼굴을 이쪽으로 기웃했다가 금세 저쪽으로 기웃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에 박자를 맞추는 모습도 똑같았답니다. 아무도 이다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다는 커다랗고 파란 크로커스가 장난감들이 놓여 있던 테이블 위에서 깡충깡충 뛰다가 인형 침대로 다가가서 침대 커튼을 옆으로 젖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침대에는 아픈 꽃이 누워 있었지만 얼른 일어나더니 다른 꽃들에게 자기도 함께 춤추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 밝힌 양초를 넣어두는 연기 인형은 아랫입술이 좀 깨졌는데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그 예쁜 꽃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꽃은 이제 다 나았는지 테이블 아래의 꽃들에게로 깡충 뛰어내려갔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지요. 테이블 위에서 또 뭐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이다는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그건 사육제 장식 막대기였는데 자기도 일종의 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막대기도 아주 예뻤고 꼭대기에는 관청의 관리처럼 책 넓은 모자를 쓴 조그만 밀랍 인형도 앉아 있었어요. 사육제 막대기는 세 개의 빨간 나무 다리로 다른 꽃들 한가운데서 깡충깡충 뛰고 큰 소리로 발을 굴러댔습니다. 마침 마주르카를 출 때였거든요. 다른 꽃들은 그 춤을 못 춘답니다. 너무 가벼워서 발을 쿵쿵 구를 수가 없었으니까요. 막대기 위에 밀랍 인형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더니 종이꽃 위를 빙글 돌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린애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그건 멍청한 공상이야. 얼굴은 누렇게 뜬 데다 사람 약 올리는 소리만 하는 게 밀랍 인형은 책 넓은 모자를 쓴 관리하고 똑같았어요. 하지만 종이꽃들이 다리를 찰싹찰싹 때리자 관리는 다시 쪼그라들어서 조그만 밀랍 인형으로 되돌아갔지요. 정말 재미있는 광경이었답니다. 꼬마 이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육제 막대기는 계속 춤을 추었고 관리도 함께 춤을 춰야 했는데 그건 키가 커지든 말든 커다랗고 새까만 모자를 쓴 조그맣고 누런 밀랍 인형이 되든 말든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꽃들이 인형을 위해서 상냥한 말을 한마디씩 했어요. 특히 인형 침대에 누워있던 꽃이 그랬지요. 그러자 막대기가 춤을 멈췄어요. 바로 그때 이다의 인형이랑 다른 장난감들이 들어있는 서랍 안에서 요란하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기 인형이 테이블 가장자리로 달려가 엎드려서는 애를 쓴 끝에 서랍을 조금 여는데 성공했어요. 소피가 일어나 앉더니 어리둥절한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무도회가 열렸네. 하고 소피가 말했어요. 왜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준 거야? 나하고 춤추겠어요? 연기 인형이 물었어요. 원참, 나하고 딱 어울리기도 하겠네요. 소피는 등을 휙 돌려버렸어요. 그러고는 서랍 위에 앉아서 꽃들 중 하나가 춤추자면서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소피는 기침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왔지요. 연기 인형은 혼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오는 꽃이 아무도 없자 소피는 서랍에서 바닥으로 곧장 뛰어내렸어요. 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요. 꽃들이 모두 달려와서 소피를 둘러싸고는 아프지 않은지 물었어요. 모두들 친절했는데 특히 소피의 침대에 누워있던 꽃이 그랬어요. 소피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꽃들은 모두 그 예쁜 침대에 감사하면서 소피에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달빛 비치는 마루로 소피를 데려가 함께 춤을 추었고 소피를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돌았지요. 소피는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침대를 계속 써도 된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서랍 안에 누워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면서요. 하지만 꽃들은 말했어요. 정말 고맙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내일이면 죽을 텐데요, 뭐. 하지만 꼬마 이다에게 이 말은 전해주세요. 우리를 카나리아가 묻혀있는 바깥 정원에 묻어달라고요. 그러면 여름에 다시 피어날 테고 훨씬 아름다워질 거예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소피가 말했어요. 그러고는 꽃들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방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꽃들이 춤을 추며 들어왔어요. 이다는 그 꽃들이 모두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임금님의 성에서 왔을 거예요. 맨 앞에는 머리에 작은 금관을 쓴 아름다운 장미 두 송이가 있었어요. 왕과 왕비였지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흰 제비꽃과 카네이션이 사방에 대고 인사를 하며 들어왔어요. 꽃들은 음악도 연주했어요. 커다란 양귀비와 작약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완두콩 꼬투리를 불었어요. 파란 초롱꽃과 조그맣고 하얀 스노드롭은 종을 들고 있는 것처럼 딸랑딸랑 소리를 냈고요. 정말 유쾌한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다른 꽃들이 들어왔는데 모두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파란 제비꽃과 빨간 앵초, 데이지와 은방울꽃이 어울려 춤을 추었지요. 꽃들은 모두 서로서로 입을 맞추었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광경이었답니다. 마침내 꽃들은 잘 자라는 인사를 했어요. 꼬마 이다도 침대로 들어가서 자기가 본 광경을 모두 꿈꾸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난 이다는 곧장 작은 테이블로 가서 꽃들이 아직도 있는지 보았어요. 작은 침대 앞에 커튼을 젖히자 그래요. 모두들 거기 누워 있었지만 완전히 시들어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시들었지요. 소피는 어제 눕혀놓은 대로 서랍 안에 얌전히 들어있었어요. 무척 졸린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전할 말 기억해? 꼬마 이다가 물었어요. 하지만 소피는 멍청한 얼굴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 미워. 이다가 말했어요. 걔들 모두 너하고 춤춰줬잖아. 그리고 예쁜 새가 그려진 작은 인형 상자를 꺼내서 뚜껑을 열고 죽은 꽃들을 그 안에 넣었어요. 이만하면 예쁜 관이지? 이다가 말했어요. 나중에 노르웨이에서 사촌들이 오면 너희를 정원에 묻는 걸 도와달라고 할게. 그럼 너희는 여름에 다시 자라서 전보다 훨씬 더 예뻐질 수 있을 거야. 노르웨이 사촌들이란 요나스와 아돌프라는 씩씩한 사내 아이 둘이었어요. 사촌들은 아버지에게서 새 활을 선물 받고 이다에게 보여주려고 가져왔지요. 이다는 사촌들에게 죽은 꽃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꽃을 묻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사내 아이들은 활을 어깨에 맨 채 앞장섰고 꼬마 이다는 죽은 꽃들이 들어있는 예쁜 상자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바깥 정원에 조그만 무덤자리가 파였어요. 이다는 우선 꽃들에게 입을 맞춰준 뒤 상자를 땅속에 넣었어요. 아돌프와 요나스가 무덤 위로 활을 날렸어요. 총이나 대포가 없었으니까요.